어제는 예상됐던 질문이잖아요. 9월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그거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짜놨던 준비됐던 답변. 아, 이미 해리스는 알고 있었다. 한두 달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너무 짠하잖아요. 바이든 어르신 요새 얼굴도 안 그렇다는 보이는데. 거죠.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고 골라내기 골라내는 거죠. 시작한 네.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거품이 빠지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것도 들었어요. 맞다고 봐요. 네. 저는 자, 오늘 8월 1일 주류 경제학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가 7월 31일이었어요. 7월 FOMC가 열렸습니다. 확실히 이제 톤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난번부터 이제 인플레는 둔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얘기가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 확연하게 페드의 양대 책무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이 부분을 거의 동일하게 중요도를 놓고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페드 내부에서 진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렇게 감지를 한 것 같고요. 어제는 근데 파월 의장이 화건을 사실상 해줬죠. 그러니까 네. 뭐 테스트를 통과하면 9월에 금리를 인하를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그 멘트 자체가 마치 작정하고 이제 답변을 한 것처럼 네. 들릴 정도였잖아요. If we were to see, for example, inflation moving down quickly or more or less in line with expectations, growth remains, let's say, reasonably strong, and the labor market remains, consistent with its current condition, then I would think that a rate cut could be on the table at the September meeting. 전체적으로 어제는 가이던스라고 할 만한 게 뭐 고용에 대한 거를 좀 더 눈여겨보겠다 정도로의 처음에 신호였다가 30분 뒤에 한 기자회견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연준 안에서도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와 있구나라는 신호는 확실히 준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기자회견 보면은 그 페드 의장으로서는 되게 확실하게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기자들이 계속 우리가 원하는 말을 확실하게 하기 전까지는 놓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느낌으로 진짜 계속 말만 바꿔서 똑같은 말을 그래서 9월에 하겠다는 말이냐를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는데 뭐 끝까지 certainty는 우리가 원래 우리의 직업이 아니야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 돌려 그래도 되게 좀 많은 힌트를 준 것 같아요. 기자들이 원래 규합이 잘 안 되는 집단인데 굉장히 연합해서 같은 질문을 많이 했고 파월 의장도 그 정도면 정말 구체적으로 친절한 설명을 그러니까요. 한 거 아닌가요? 과거부터 페드 의장들의 말을 봤으면 파월은 그냥 9월에 내리겠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대놓고 왜냐하면 말을 버네키나 옐런이나 특히 그 전에 앨런 그리스펀 같은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논문이 나올 정도였어요. 무슨 말을 썼으면 무슨 말이 아니야. 실제로 논문이. 사실 기자회견을 하지도 않았어요. 기자회견이 이렇게 정례적으로 열린 것도 파월이고요. 옐런까지만 해도 2번에 1번이나 기자회견을 했죠. FOMC 끝나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사람들이 파월의 그 투명성,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익숙해져서 이거를 못 느낄 뿐이지 예전에는 그냥 FOMC 끝나면 성명서 하나 딱 나왔어요. 그 성명서를 보고 이 단어가 들어가면 옛날에는 이랬으니까 이거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게 월가의 일이었는데 지금은 성명서 보고 파월 의장의 자세한 설명을 기다리잖아요. 매번. 그것도 정말 파월 의장은 아무문같이 얘기하지 않고요. 친절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죠. 앨런 그리스펀은 자기의 임무 중에 하나가 시장을 잘 모르게 하도록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파월 의장이 거의 나 9월에 내릴게 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했냐.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비즈니스는 certainty가 아니기 때문에 certainty라는 게 없죠. 사실 경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번째는 페드 내에 일부 매파들이 아직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웰스파고나 에버코어 ISI나 뭐 이런 데서의 페드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보면 그 안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논의가 상당히 아마 이견들이 나왔던 것 같다. 비둘기파들이 내리자고 하는데 몇 파는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거기서 적절한 균형을 딱 잡았고 그래서 성명서에서 핵심 문장은 건드리지 않되 주변부를 건드렸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는 자기 할 말을 하고 라고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다른 뭐 투자은행에서도 분석하기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도 처음 성명서를 봤을 때 그다음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시간이 점점 갈수록 발언이 선명해지고 좀 네. 수위가 훨씬 더 도비시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좀 보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첫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september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톤을 세팅을 한 거였는데 이제 계속 질문이 이어지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잭슨홀을 기다려 하고 끝내버리지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고 막 그런. 그리고 사실 어제 보면 보통은 파월 의장이 이제 질문 받으면 자기가 이제 즉석으로 답하는데 어제는 예상됐던 질문이잖아요. 9월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그거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짜놨던 준비됐던 답변이라는 거죠. 사실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오늘 나온 경제 지표들을 보면 내릴 상황이 되긴 됐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이제 임금 상승률은 확연히 꺾였고요. 모든 지표에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건 나오고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미국은 서비스 주도의 경제고 서비스업이 대부분 임금에서 이제 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더레이트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또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주당 신규 실업급여 청건 수가 24만 9천 건. 과거에 침체 쪽으로 가는 확실한 신규 실업급여 청건 수. 물론 이게 노동 인구가 계속 변해왔고 그렇긴 하지만 한 30만 건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사람들이 30만 건 가기 전에 25만 건을 넘으면 그렇죠. 벌써 시장에서는 긴장을 하게 되는데 시작했구나 이런. 딱 지금 24만 9천 건 딱 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이거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예전에 기본적으로는 한번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갔거든요. 왜 그러냐? 미국 사람들이 해고당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고 기업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해고하고 이런 악순환이 금방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작된 게 아니냐, 이미 실기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보니까 과거에는 아니 이렇게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미국에서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것도 괜찮게 나오고 이래서 약간 들쑥날쑥한 지표들이 통이 되지 않는 상충하는 모습이었다면 최근에는 이게 점점 한 방향으로 지표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나온 지표들이 어제 ADP 보고서가 네, 있었고 네. 고용 비용 지수가 있었고 오늘 나온 ISM 지표에도 뜯어보면 거기에 있는 고용 항목들이 있잖아요. 제조업이긴 하지만 이 고용 항목이 지난번보다 거의 4포인트 정도가 확 빠졌어요. 네, 43층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많이 내려가는데? 라는 걱정을 할 정도가 된 상황이고 이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도 굉장히 갑자기 가파르게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걸 보면 연준이 뭔가 행동할 거를 시장이 다들 이제 대비하기 시작했구나. 확실하게 모든 게 이제 어제 시그널에 이어서 이어지는 분위기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외신들도 그렇고 보니까 이제 전체 수치도 나타나긴 하지만 그 기업의 고유 명사를 써서 이제 고용을 줄이고 있는지 혹은 뭐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를 계속 이제 찾고 있고 쉽게 찾아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폴라리스 이런 업체들이 있고 디어 이런 데서도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또 수요 둔화가 예상이 되니까 생산량을 줄이고 재고를 계속해서 소진을 하고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게 계속 이제 인건비로도 이어지고 혹은 그런 ISM 지표로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로 나타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최근에 스텔란티스도 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희망퇴직하겠다. 사실 자동차가 또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인텔도 이제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 거는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이게 전체 거시 경제가 안 좋아져서 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해고하는 그런 거냐 아니면 그 기업의 고유 문제냐라는 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스타벅스, 스텔란티스나 인텔의 경우에는 스타벅스는 여기 그 있습니다. 기업의 스타벅스. 문제가 지금 상당히 있는 기업들이에요. 스타벅스도 네. 문제가 있잖아요. 스타벅스도 문제가 있죠. 있죠. 요즘 스타벅스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희 스타벅스 마시고는 이거 가격이 있지만 너무 올랐어요. 너무 사실. 비싸요. 너무 올라서
맛도 부담스럽죠. 그렇고 예, 서비스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가 스타벅스에 느꼈던 그 고유의 어떤 네, 그 공간을 즐기는 네. 그런 맛이 좀 많이 사라졌죠.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요새 스타벅스 매장 가보면 앉아있는 매장을 뭐 잘 구성한다기보다 픽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로 맞아요. 데스크가 바뀌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이제 비용을 더 빨리 회수할 수 네. 있고 아무래도 그나마 이제 나라시마 CEO가 얘기한 대로 그게 하나의 수단이겠죠. 매출을 좀 일으키고 해고를 덜하는 대신에 결국 마지막까지는 사람이 줄어버리는 거겠지만 그리고 수요 둔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스타벅스가 먹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번 네. 실적들을 보면 그 프록터 앤 갬블도 그렇고 이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기업들이 다 결국에는 인플레 때문에 적당하게 즐기다가 대비를 못해서 다 이제 얻어먹는 게 너무 맞아요. 좀 서명해서 참 이제는 미국 경제 상황이 이제 정말 변곡점이 와 있구나 그러니까 딱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스타벅스 매출 이제 2분기 연속 감소했다 나오고 나서 댓글이 다 누가 8달러 주고 라떼 마실 수 있겠냐. 죄다 그 얘기 달리더라고요. 맞아요. 8불이면은 지금 원화로 하면은 거기다가 또 네. 계산 끝나고 나면 팁 주겠냐고. 팁주라고. 그것도 그냥 넘어가기 약간 불편하니까 커스텀 팁으로 1달러라도 넣게 되거든요. 아니요, 어쩌다 저 보면. 무조건 노팁합니다. 아니 그 팁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셀프 아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네. 팁을 달라고 해야죠. 어. 나 셀프 서비스니까 나한테. 아니 내가 가서 계산하고 내가 그럼. 가서 픽업하는데 내가 왜 너한테 팁을 줘야 돼? 라는 생각이 맞아요. 있어서 그럼 근데- 커피를 만들어서 먹어야 되나요, 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게 뜨면은 약간 심리적으로 약간 멈칫하게 되는 거는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눈치 보면서 이렇게 네, 어쩔 때는 그냥 노tip하고 어쩔 때 내 이름 한번 씨냐 하고 한번 불러주면 줄 경쟁할 때도 팁 써놔야겠다. 저희 돈 많이 모이겠네. 박신영 씨 누르겠네. 계속 이제 눈에 들어오고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페드가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느껴지고. 그런데 이런 이슈에도 미국도 한국이랑 비슷한 게 정치 이슈가 이 경제 이슈를 그렇죠. 뒤덮긴 하고 있어서 어제는 FOMC가 꽤 이슈가 있고 뭐 증시도 반응을 하고 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치 이슈 기사를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가장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흑인 기자협회에 가서 이제 해리스 나는 해리스 부통령이 본인을 흑인이라고 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맨날 인도인이라더니 갑자기 흑인으로 둔갑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She was always of Indian heritage, and she was only promoting Indian heritage. I didn't know she was black until a number of years ago when she happened to turn black, and now she wants to be known as black. So I don't know, is she Indian or is she black? She is always But you know identified what? as a black. 지금 또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굳이 하지도 안 해도 될 안 해도 말. 될 그 안 말을 해도 될 해가지고. 말을 굳이 그렇게 또 하셔가지고 근데 뭐 해도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차피 흑인 표랑 그쵸. 안 오기 때문에 인도계 표도 하고 안 싶으면 많이 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오히려 자기 백인 베이스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네, 정해져 있어서 우리나라 똑같죠. 이 갈등을 서로 막 자극하지 타협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팬 베이스가 투표 다르니까. 베이스가 다르니까 그쪽은 공격만 한 거죠. 뭐 끌어들일 생각이 없는 거죠. 사실 이 얘기 자체가 해리스 부통령이 새 민주당 후보로 이제 부상할 때 정확히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왜 흑인인 척하냐 이런. 네, 쟤는 흑인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백인 지지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지지자들은 좋아하겠죠, 이번 뉴스에 대해서. 성명성이 있어야 지지를 얻는 게 정치 생명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효과가 트럼프가 그런 말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해리스가 갑자기 부상하고 나서 저희도 이 소셜에 심심하면 광고가 뜨잖아요.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본인을 이제 지지할 시간이 더 부족하다. 막 여러 가지 이제 동료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효과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조금씩 밀리는 것 맞아요. 같다라는 여론조사들도 네네.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조사 기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1% 차이라도 약간 넘어선 곳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선거판에서 좀 정말 급했던 거 아닌가, 필요한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지금 시장에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하고 암살 시도한 다음에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났잖아요. 그 대부분의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소형주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소형주 순환매가 좀 애매모호해졌어요. 지금 흐려졌고 뭐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지금 장기물 금리 오늘 10년물 금리가 이제 4%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되돌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해리스 트레이드로 가야 되나? 약간 그런.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그 정치 도박 사이트죠. 배팅 사이트인 프레딕트 이데서는 이미 뒤집혔어요. 해리스가 53, 트럼프 49로 지금 뒤집혔더라고요. 좀 전에.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해리스가 바람을 타고 있고 정치에서는 바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딱 100일 남았거든요. 100일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동안 미국의 정치판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동절, 레이버데이 전에 나오는 여론조사 믿지 마. 맞은 적이 없어.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레이버데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 레이버데이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해리스가 이제 일주일 됐는데 사실 선거운동한 지 일주일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판세가 확 이렇게 바뀌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번에 여기 이제 정치 좀 아는 분한테 들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당의 관건은 뭐였냐면 백인들 표를 갖고 오는 트럼프 베이스의 표를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더블 헤이터라고 부르는 이 양쪽에 있는 양쪽 다 싫어서 투표 안 하던 사람들 이 사람을 표를 갖고 오는 것도 아니었대요. 자기들의 목표는 뭐냐 하면 2020년에 승리의 비결이었던 흑인 라티노들의 투표율을 올리는 거. 올리기만 하면 그 표는 우리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 젊은 흑인 라티노 이런 사람들이 저걸 투표를 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지금 이쪽은 움직이지 않아도 돼. 우리의 표받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게 지금 가장 핵심인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조사로는. 저는 그 해리스가 그 디지털 전략 이런 뭐 팀이 있다고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나오긴 했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 게 그 전에 해리스는 굉장히 야심가고 기회주의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그게 강했죠. 실제 그 검사 시절에 그 굉장히 연상의 어떤 남자와 불륜인가요? 뭐 그런 스캔들이 있었고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도 하고 어떤 애티튜드도 네. 배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난이 많았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역이용해가지고 트럼프 같은 사람한테 대항하려면은 굉장히 나쁘고 쿨하고 이런 이미지를 이로 이제 변신시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베데스에 대한 베데스. 맞아요. 저 정도에 대항하려면 이 정도 서로. 여자가 돼야 된다. 이 정도로 좀 못되고 뭔가 야심차야 한다. 뭐 아주 좀 어차피 단순하게 얘기를. 싫어할 거면. 예. 그래도 이거는 이 여자의 방법일 뿐 사실은 민주당은 굉장히 뭐 그런 색이 강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지털 소셜 미디어에서 전략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 해리스가 요즘 밈으로 돌고 있는 다들 보셨겠지만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자기 할머니의 비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는 무슨 뭐 하늘에서 우리나라로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졌니라는 표현이 코코넛 나무에서 코코넛, 떨어지질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호탕하게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그전에는 비판받았다가 맞아요. 오히려 지금은 그래 저 정도 세야 돼. 바이든은 약했어. 트럼프에 대항하려면 저 정도는 좀 시원시원하게. 드세야 해. 시원시원해야 돼. 약간 이런 식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바이든 사퇴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왔는데 이미 다 준비가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소셜미디어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네네. 투표 전략도 잘해서 그걸 보고 모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해리스는 알고 있었다. 그냥 바이든하고 제일 가까운 맨날 사람 중에 보니까. 하나잖아요. 바이든의 지력을 봤을 때 힘들다.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너무 짠하잖아요. 바이든 어르신 요새 얼굴도 안 그렇다는 보이는데. 거죠. 이게 준비 안 되고 그냥 뭐 바이든 하겠지 이랬으면 갑자기 그렇게 지금처럼 이게 안 됐을 거다. 그래서 요즘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바이든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이 전혀 이제는 얼굴을 안 언급 보이잖아요. 자체가 근데 그것도 안 약간 되고 전략 있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이 힘이라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 아까 말씀한 라티노도 타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바이든이 얼굴이 나와가지고 미디어의 힘이라는 거 엄청나잖아요. 네, 그걸 네. 계속 가속화시키는 게 있으니까 이번 달 중순 넘어가면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리니까 그때 후보 확정할 때까지는 계속 이걸 미뤄야 되잖아요. 네, 그런 네, 게 좀 네. 흐름상에서 지금 정말 얼굴도 비추지 말라. 무서운 거 같아요. 민주당에 지금 공화당에 제일 좋은 게 바이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럴 수 트럼프가 있죠. 젊어 보이는데 그럴 수 있죠. 지금 트럼프가 너무 늙어 보이거든요, 갑자기.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이 있을 때는 부통령 벤스를 지정한 게 굉장히 신의 한 수였죠. 신의 한 수라고 했는데 해리스가 나오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젊은 꼰대 그런 이미지가 되면서 막말과 네네네 트럼프 곱하기 2가 됐어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뭔가 미국판 정권이네요. 그러니까 나이로서는 경쟁력이 됐는데 바이든 상대했을 때는 근데 해리스가 나오니까 나이로서는 크게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대신에 그런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모습이 더 부각이 되니까 이 정치판의 변수라는 게 그래서 뭐 이제 그게 또 자기 지지자들을 규합시키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너무 극단으로 또 이렇게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네. 근데 저는 어쨌든지 간에 이 미국의 또 고유한 대의원 선거구제 네, 이게 네. 또 있기 때문에 뭐 클린턴이 졌을 때처럼 네, 네, 뭔가 지지율은 뭐 비등비등하게 혹은 네. 좋게 나오는데 뚜껑을 열어봤을 때 결국 이제 그 주에서 스윙 네, 스테이트. 스윙 네. 스테이트를 아, 어떻게 못하면. 가져올 것이냐 네, 네. 그것이 저는 궁금하긴 합니다. 뭐 네. 지금 워낙 기관들끼리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가 여전히 우세하다 아니면 네, 네. 해리스가 앞섰다 이게 엇갈리긴 너무나 하죠. 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레이버데이 이후가 돼야 되겠지만 그냥 일반 지지율만 가지고서는 알 수 없는 게 미국 대선 결과니까 좀 끝까지 긴장감을 올릴 것 같아요. 근데 경합주 가운데 이제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바이든이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동표가 돌아선 것도 좀 영향이 있었는데 해리스 또한 그 점에서는 바이든이랑 차별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유대인 표도 있고 뭐 주이시에서 받는 어떤 기부금도 있고. 근데 이러니까. 해리스가 트럼프하고는 확연히 달랐죠. 이번에. 트럼프는 네타냐후하고 손잡는 듯한 분위기였으면 해리스는 사실 상원의 의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연설할 때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무슨 이상한 모임에 갔었어요. 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그런 모임에 간 거는 확연히 차별화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돌아오자마자 막 다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하마스, 뭐 이란 뭐 다 죽이고 있잖아요. 그게 네타냐후는 트럼프 쪽으로 간 거죠. 그렇죠. 이 전쟁이 안 끝나고 계속 가야 민주당이 불리하고 공화당이 유리하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내가 되기만 하면 바로 끝낼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네타냐후는 확정 지은 거죠. 나는 트럼프 쪽. 그래서 오자마자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전쟁 협상에 나서던 사람들 막 죽이고 그러니까요. 뭐 그러고 있는 거죠. 예. 왔을 때 해리스가 내가 휴전 협정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이제 손잡고 막 이렇게 휘휘낙낙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참 중동에서 이렇게 점점 긴장이 올라가는 게 지금 시장에도 어쨌든 반영이 되고 있고 참 안타까운 일이어서 맞아요. 그런 부분 자체가 어쨌든 계속 대선 때까지는 그 이슈가 분명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약간 무거운 이야기에서 약간 전환하자면 지금 여기가 어디냐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뒤에 보면은 저희 이전 스튜디오와 달리 굉장히 이제 초록초록한데 경치가 너무 좋아. 저희가 사실 그 글로벌 마켓 50만 독자도 기념 이렇게 넘어서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돈을 들여 수백만 달러 들여서 새로운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높게 고층으로 올려가지고 네네. 뷰도 좋고요. 이런 데로 네네. 올려서 혹시 자주 제가 온 기념인가요? 네, 그럴 수 있죠. 네네. 빨리 집은 넘어가요. 좀 못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그 뉴저지에 있는 LG전자 북미 사옥이고 이 인근에 있는 지역 가운데 굉장히 거의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징적인 건물이죠.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리고 뭐 뒤에 뷰를 보시면 알겠지만 친환경 사옥으로 지어서 초록초록하고 바로 강 끼고 있고 잘 안 보이지만 네, 네, 뒤에 네. 이제 뉴욕까지 네, 한눈에 네, 들어옵니다. 네. 저기 아파트들은 뉴욕이죠, 다. 그렇죠. 보이는 건너편으로. 건물들은 다 뉴욕입니다. 지금 숲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뒤에 이제 허드슨 강이 바로 있고 브롱스죠, 저희가. 네네.
그리고 여기가 기업인데 서식지로, 생태 서식지로 지정이 된 만큼 친환경적인 곳이어서 여기에 막 사슴이 와서 새끼도 여기서 낳고 가고 막 그래요. 아. 그래서 뭐 주차장도 사용을 한동안 못하고 아.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슴 너무 저는 귀여워가지고 막 네네. 가서 만지고 싶어 이랬는데 이제 선배가 만지면은 뭐 기생충인가? 기생충의 틱 그죠. 아, 네. 네네. 아무튼 큰일 난다고. 진드기. 예. 네네. 여기 그 디어팍이란 그런 그 생수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여기서 나왔거든요. 아. 파킹을 했던. 여기 전기의 30%도 태양광으로 해서 나오고 잔디밭에도 스프링클러가 없대요. 생태를 해칠 수 있어서 물로 다 손으로 다 물 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작업자분들이 돌아다니시더라고 직접 네, 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이 건물을 어떻게 보면 월풀이 협찬했다고 아까 선배께서 표현을 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그 한국에 있을 때 LG 그룹을 출입을 할 때 이 건물 가지고 막 시끄러웠었어요. 이게 이제 땅 산 거는 2010년인가에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이 옆에가 사실은 지금 보이는 녹지가 팰리사이드거든요. 팰리사이드 절벽 위에 있는 건데 여기가 원래 록펠러의 땅입니다. 록펠러가 뉴욕을 중심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고 록펠러 집이 저 건너편에 있거든요. 이 록펠러의 땅인데 그걸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시가 갖고 있다가 LG가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높이 가지고 또 뉴욕의 록펠러 저쪽에서 보니까 저기에 건물을 높이 지으면 안 돼라고 해서 뭐 반대도 하고 뭐 이러다가 좀 이게 늦춰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 그 전부터 이제 월풀이 미국 시장에서 뭐 세탁기 뭐 이런 거 다 밀리잖아요. 밀리니까 정부를 움직여서 세탁기 관세를 때렸어요. 예, 관세를 엄청 얻어맞고 그래서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세탁기 공장을 미국에 지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팬데믹이 터지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원래는 그 세탁기 공장을 지으면 이 영업이익을 맞추지 못할 것 같다. 손익분기가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시장 점유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팬데믹이 터지고 수요가 폭등을 하고 인플레가 올라가면서 가격도 올리고 이래서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번 돈이 여기에도 많이 쓰였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월풀의 협찬으로. 그리고 월풀은 지금 안 좋죠. 그렇게 시장을 많이 뺏기고요. 네. 이제 삼성 LG전자가 여기 세탁기 공장까지 지어가지고 막 만들고 있고 시장을 더 먹었기 때문에 월풀은 지금 독일의 보쉬한테 팔린다. 뭐 이런 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월풀 실적도 안 좋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실적이 어느 정도는 기준치를 맞추긴 했는데 딱 이 본진이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했으면 좀 잘 팔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 매출이 꺾이는 바람에 완전히 주가도 좀 밀리고 있고 큰 기여를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월풀은 어쨌든 살아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기 시장을 미국 사람들이 지켜주고요. 만약 월풀이 또 중국 브랜드에 먹힌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도 예전에 메모리 사업을 보면요. 이 마이크론이 미국 기업이라서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막 보조금 주면서 엄청나게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야 거기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 중국이 밟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이 해주고 있는 거죠. 왜 미국이 해줍니까? 마이크론이 있어서예요. 그래서 미국이 가서 막 중국 때리고 하니까 중국 애들이 지금 막 죽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월풀이 어느 정도 시장 점유를 하고 버텨주는 게 오히려 삼성 LG에는 좋은 거예요. 그 GE가 이제 하이얼에 팔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장에서 보기에는 확실히 하이얼에 팔린 다음에 GE 브랜드 가운데 이제 저가 브랜드에서는 굉장히 트렌디해졌다는 거예요. 중국이 굉장히 그런 거를 빨리 받아들이고 베껴서. 예, 적용을 하니까. CS 가면 저희 삼성 LG 다 찍어갖고 그대로 베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경쟁력을 이제 갖기 시작을 한 거니까 또 좀 선배 말씀이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거고, 그 LG 그 세탁기 공장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테네시에 있는데 그 테네시 네. 공장을 지을 때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개념으로 굉장히 이제 인원이 덜 들어가도 사람의 손이 사람이 덜 들어갔어요. 가도 되도록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이제 팬데믹 때 다들 이제 락다운하고 할 때 그거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된 거죠. 스마트 그러면- 공장. 네네네. 제가 그 공장을 갔었어요. 준공식 할 때 가서 이제 둘러보고
그때 트럼프 정부 때 상무장관이 윌버로스가 내가 거기 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윌버로스 추억의 만나서 네. 관세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윌버로스가 그때 명함을 주면서 그 이메일로 물어보면 답을 해주겠다 이러고 갔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아, 너무해. 아 근데 테네시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기업 유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서 확실히 북쪽에 있는 그런 러스트벨트 쪽과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미국의 남쪽 주들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진출하고 나서 분위기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확실히 뭐 한국 기업들의 규모도 규모지만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네, 그 덕분에 좀 서로 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네. 아까 선배 얘기 듣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GM이나 포드가 아무리 경쟁력이 떨어져도 얘네가 버텨줘야 미국이 중국 관세 때리고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좀 시장 점유율도 올리고 이런 게 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먹는 게 제일 같이 사는 게 뭐든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리스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 예. LG 얘기를 하다가 월풀을 저희 근데 저기 보시는 분들이 이런 의식의 흐름을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니, 그 얘기하러 저희가 주류경제 사실 술 마시면 더 정신을 잃고 말을 맞아요. 술 더 많이 마시면서 할 더 의식의 흐름대로 하자고 했던 거였는데 저도 이게 왜 주류 경제학인가 했는데 원래는 술 마시면서 생각을 하셨다고 하죠. 예, 약간 네. 이중적인 의미가 처음에 이제 제목을 만들 때는 있었죠. 예. 비주류 경제학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조금 아쉽네요. 커피를 아. 마시면서. 그럴 수 커피 있죠. 경제학. 뭐 제조업 얘기가 아까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얼핏 나왔었는데 제조업뿐 아니라 최근에는 AI 관련해서도 약간 회의감을 가지는 듯한 분위기가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도 저는 그렇고. 그 예, 예.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알파벳이 제일 먼저 빅테크 중에 하이퍼스케일러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알파벳이 실적 내놓고 순다르 피차이나 그 재무 책임자가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할 거야라고 갑자기 뭔가 시장에서 걱정하던 걸 현실화시키니까 이젠 적당히 이제 먹고 우리는 빠져야 되나 뭐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확인시켜준 게 마이크로소프트까지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실적까지는 보고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 we are in this phase where we have to deeply work, and make sure on these use cases, on these workflows, we are driving deeper progress and unlocking value, which I'm very bullish will happen. But these things take time. All up, we now have over 60,000 Azure AI customers, up nearly 60% year over year, and average spend per customer continues to grow. The number of people who use Copilot daily at work nearly doubled quarter over quarter. At this point, I'd rather risk building capacity before it is needed rather than too late, given the long lead times for spinning up new infra projects. 결국에는 이 AI라는 건 당장 뭔가 수익화되는 모델들은 아닌 거잖아요. 네, 오픈 네. AI도 지금 거기에 들어간 컴퓨팅 능력 유지하느라고 여태도 적자이고 그게 한 몇 년 더 지나야 뭐 광고를 붙이든 해서 사업이 이제 정상화될 거니까 네.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살아남을까? 대신에 이걸 가지고 수익화된 모델을 누가 잘 갖췄냐로 평가가 좀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아마존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번에 오늘 실적 나오지만 오늘 기준으로 실적이 나오는데 투자하고 있는 뭐 데이터 센터 새로 건설하는 것만 해도 200억 달러 이상 들어가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90억 달러 정도 들어갔는데 그게 다 AI에 이제 투자가 네, 됐다라고 네. 해서 근데 그것만 보면은 이제 걱정이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밑바탕이 돼서 점유율 1등인 기업이 나머지 다 먹을 거니까 그런 논리들을 순다르 피차이도 얘기를 했고 어제 내놓은 메타의 저커버그도 심지어 저커버그는 미리 얻어맞았잖아요. 지난 분기 때 네.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AI 투자해서 많이 뭐 손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도 하면서 주가가 그때 한번 빠졌지만 사람들이 어디서 돈이 나오고 얘네들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디에 정말 투자가 필요한가를 이제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전엔 그냥 꿈과 희망으로 막 사다가 이 중에 좀 누가 가장 현실감 있나라는 네, 그거 자체가 이제 막연하게 AI에 투자를 하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골라내는 골라내기 거죠. 시작한 네.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거품이 빠지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것도 들었어요. 맞다고 봐요. 예, 저는 예. 어차피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가 구글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구글이 완전 저평가 단계였었고 네. 그때는 시장에서 AI 주도 기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기술로 봐도 그렇고 검색 점유율로 봐도 빠지지가 않은 구글인데 왜 이렇게 빠졌지 해서 그때는 올랐지만 네. 지금은 또 그에 비하면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뭐 PE 배수도 34배 막 이렇게 가고 네. 비싸긴 했었죠. 빠질만 했고 그런 이제 명분이 뭐였을까라고 봤을 때는 아 비용 때문에 걱정인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걱정하게 된 건데 네. 근데 그건 이제 약간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단기로 볼 거냐, 좀 더 길게 볼 거냐. 이 시장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도 뭐 오늘 뭐 조정받긴 하지만 이게 정말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한 그냥 그런 시계열의 차이 정도인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장기간으로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다 이 저는 되게 말씀이신 거죠. 긍정적이긴 합니다. 네. 사실 투자를 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맞을래?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파벳이 제일 먼저 이번 분기 실적에서는 먼저 발표하는 바람에 먼저 맞은 건데 미국이 그리고 미국 빅테크들이 진짜 무섭고 또 어떻게 보면 위대한 거는 이런 신기술 AI라는 새로운 스마트폰 모먼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그것에 베팅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자본의 하거든요. 힘이죠. 자본의 여기에 자본의 힘이죠. 힘이죠. 네. 전 세계의 돈과 인재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사실 말을 한 건데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뭔가 시장이 이제 핑계를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갈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 그냥 하나의 핑계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가 차원에서만 보자면 주가 자체로만 봤을 때 여기에 투자하는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간에 얼마나 장기적으로 볼 것인가. 다들 워렌 버핏은 아닐 테고 이만큼 올랐으니까 난 여기서 돈 벌고 싶은데 여기서 더 이상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결국은 과거에 신기술이 나왔던 사이클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가트너에서 이제 한 사이클이 있어요. 이게 테크 하이프 사이클인데 보시면 처음에는 신기술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요. 그래서 쫙 올라가죠. 쫙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쫙 내려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술이 확대되면서 생산성의 향상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여기 어디쯤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고 이게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이거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진짜 금방 돌아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CIO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5,000명의 직원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이제 했대요. 그러니까 $30잖아요. 월 $30. 그러니까 월 15,000달러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생산성이 안 나와. 사람들이 그만큼 투입했으면 다시 그만큼 생산성이 올라야 되는데 안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걸 아직 잘 활용을 못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또 그걸로 일이 편해졌는데 편해지고 더 생산성이 높아져 그러면 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노는 거죠. 이거 금방 끝났네. 그러면 좀 노는 거지. 조수 하나 생긴 거죠. 그러면 이거 또 끝났으니까 이거 한 번 더 하나 더 해. 막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산성이라는 게 금방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자기네들은 그래서 그거를 해제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 그건 이제 주식시장에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나타날 거고요. 하지만 AI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그게 분명히 생산성을 높일 거라는 거는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야 이제 승자와 패자가 갈리겠죠. 참 보여주시는 곡선에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한 사람, 그래서 끝까지 간 사람, 더 대단한 사람들은 정점에 갔다가 내려왔을 때 사는 사람. 대부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대단해요. 처음에 산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면 이 모든 우여곡절을 다 버티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냥 사놓고 잊어버린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잊어버릴 주식은. 만큼 그 돈이 중요치 않아야 되는데 늘 생각나는 사람은 안 그걸로 돼. 뭔가 집을 좀 사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네. 큰일 나는 거죠. 증권부 예전에 출입할 때 돈 크게 번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이러더라고. 뭔가 확신이 생기는 주식이 있으면 사고 증권 예탁원에 가서 증권 예탁 증서를 찾아서 찢어버리래요. 그러면 팔 수가 없대요. 팔 수가 없고 그거를
회복하려면 가서 다시 신청해갖고 복구하고 뭐 했는데 며칠이 꽤 오래 걸린대요. 시간이 며칠 정도 걸린데 그거 귀찮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허들을 만들어 두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못 파는 거죠. 그거 나중에 그 찢어버린 내 손 자르고 싶은 거 아니야 나중에. 요새 증권 증서 전산화되어 그래서 이거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 지금으로 치면 이제 MTS로 사고 계좌를 지워버려, 앱을 너의 지워버려. 아이디를 지워버리라고 이런 거네요. 그렇죠. 복구가 안 되게 이거 거래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내가 알 수 없는 패스워드를 해놓은 다음에 내가 접근을 못해. 나중에 돈도 못 받아. 너무 슬프네요. 사실 주가라는 게 아까 선배도 얘기했지만 이 결국은 PER에서 12개월 수익을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투자자들은, 트레이더들은.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는 뭐 저같이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뭐 그냥 뭐 이게 10년이고 뭐 해도치 뭐 이럴 수 있지만 트레이더는 12개월이라는 어쨌든 그 정도를 보고 하는 거니까 수익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거를 얼마나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투자자들의 우려를 얼마나 잘 해소해주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도 지금은 중요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개인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될 거라는 자기 확신. 그거 없이는 이 투자는 낱말 들으면 못해요. 네, 굴곡을 못 버티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저는 이번 실적을 쭉 보면서 확실히 지난 분기랑 다르기도 하고, 저는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예전에 저 되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예, 개인적으로 진짜 외모로 하긴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뭔가 성숙했구나, 경영자로서 기업인으로서 뭔가 시각이 바뀌었구나라는 게 좀 보여서 그러니까 이 메타라는 회사는 결국에는 인공지능 어쩌고 하지만 결국 광고를 먹고 사는 회사잖아요. 플랫폼 쫙 깔아놓고 전 세계 뭐 23억 명의 계좌인가요? 그걸 가지고 해서 운영을 하면서 잃지 않고 여기에 광고를 최대한 붙여서 뽑아먹는 그런 회사인데, 그 구조를 명확하게 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애플은 잃으면 안 되겠는데 그걸 대체할 방법이 결국엔 AI였고, 이 투자를 내가 놓치는 순간 회사가 망하겠구나를 명확히 안 것 같아요. 난 이 경쟁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 이번에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한 거에서도 보면 예전에 뭐 정치적인 거 그런 것까지 민감하게 신경 쓰던 사람이 아닌데 트럼프에 대해서도 자극하지 않을 만한 그런 말을 또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사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AI 투자는 좀 장기간에 결국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누가 여기서 현금으로 버티면서 잉여 현금을 계속 뽑아내면서 살아남느냐를 명확하게 인식한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을 가진 업체들이 훨씬 유리하고, 한편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애플은 오히려 더 고민이 좀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애플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정말 그 첨단 기술자 같이, 사실 팀 쿡이 AI에 가깝잖아요. 팀 쿡이 모든 계산을 해가면서 마진을 뽑아내야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인데,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를 잘만 운영하면 마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쟁을 알고 있는 회사들이 진짜 이 시장에서 살아남겠다. 그걸 좀 알고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점점. 그런 걸 좀 읽을 수 있는 이번 판인 것 같아요. 2주 후면은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주 후에. 2주 후에도 이 스튜디오에서 했으면 좋겠네요. 2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수십억을 투자했는데 자주 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항상 기원하고요. 주말에 좀 마음 많이, 저는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반도체주 너무 많이 내려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테슬라, 엔비디아. 그래서 좀 오늘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쇼미더 머니.